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모두 접속 잘 하셨을까요? 저는 금일 진행을 맡게 된 건강의학교육센터 이경입니다. 우선 강의 시작 전에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어 크롬 사용을 권장드리며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음성과 영상 속도의 차이, 영상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며 유튜브 로그인을 하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이 가능하오니 로그인 후 강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의 종료 후 하단 URL에 만족도 조사지도 함께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2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강의 순서는 지난 1차시 성적순 강의 간략히 서머리하고 또 2차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금일 강의해 주실 강은구 교수님을 간략히 소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울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내분비 유전대사 임상강사를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조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강은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강은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전 차시에서 이제 성소수증 사춘기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소아청소년 성장과 을 같이 정리를 해보고 저신장 그리고 당뇨,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강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쨌든 성장 평가를 하고 이 아이가 자라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상 성장이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상 성장이 뭔지를 보면 우리가 사실 인생에서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는 엄마 뱃속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엄청 많이 자라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출생 시에 키가 50cm, 몸무게 3.4kg 평균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있게 되는데 이때 성장의 중요한 인자는 엄마의 영양 상태와 자궁 내의 환경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엄마가 고혈압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작게 태어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의 영양 상태나 태내에서 이런 환경에 의해서 성장이 평가되기는 하지만 태어나서도 이제 따라잡기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서 첫 2돌 동안 엄청 급성장을 보이게 되고 1세가 되었을 때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키의 반 정도가 자라서 75kg에 몸무게가 3배 되어서 10kg가 되고 2세가 되었을 때는 평균적으로 87cm에 몸무게 12kg 정도의 몸무게를 보이게 됩니다. 이때까지 주로 자라는 데는 이제 영양 상태가 어떤지, 태어났을 때 먹는 걸 잘 먹고 아기가 잘 자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면 잘 따라잡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이후로는 이제 소화기에서 사춘기 전까지는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영향을 주는 성장 인자는 성장 호르몬이 되게 되고 부분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때 자라는 속도는 연간 4에서 6cm 정도로 자라게 되고 개인적인 차이가 크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성장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호르몬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지 평가가 필요하게 되고 우리가 이 이후에 제2의 급성장기라고 하는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이 성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급성장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아에서는 연간 8에서 9cm, 남아에서는 연간 9에서 10cm 정도의 성장 속도를 보이게 되어서 2년 정도 급성장이 있은 이후에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서 최종 어른 키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각각 이제 성장 속도에 따라서 남자 여자를 나누어서 보면 태어나서 2세까지 급성장이 있다가 이후로 비교적 일정한 속도로 키가 자라게 되다가요. 사춘기 직전에 가장 적은 속도로 키가 자라게 되고 이 이후에 여자애들은 평균 10살 정도의 가슴이 나오는 이제 사춘기 시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연간 평균 8cm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이후에 한 2년 정도 후에 초경을 한 이후에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서 최종 키가 되는 반면에 남자들은 이제 다른 성장은 비슷하지만 사춘기 시작이
이제 여아에 비해서 한 2년 정도 늦게 시작되어서 한 11살 반에서 12살에서 13살 사이에 급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최고 급성장 속도도 여자가 8cm였던 것에 비해서 남자는 이제 10cm 정도로 성장 속도가 더 크게 되어서 이제 크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2년 정도 급성장이 있은 이후에 최종 키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남자, 여자의 평균 키 차이가 약 13cm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남자, 여자의 키 차이를 보이게 되는 원인을, 그 이유를 설명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에서 사춘기 급성장이 먼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일정한 속도로 자라는 기간이 남아에서 조금 더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최고 사춘기 때 최고 성장 속도 자체가 여자보다 남자에서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키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키가 얼마냐, 이것은 뭐 키가 150cm냐, 140cm냐, 이것은 나이에 따라서 가지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키만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몇 살일 때 키가 몇 cm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키가 같은 생년월일 친구들에 비해서 키가 어떠한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용하게 되는 게 저희가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를 이용을 하게 되고, 성장 도표를 통해서 이제 연간 성장 속도, 만약에 50등 정도, 50백분위수 정도의 아이가 계속 50백분위수의 키로 자라고 있다면 사실 큰 성장에 문제가 없다라고 단순히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반면, 원래 키가 50등 100분위수였던 애가 한 2년 정도 뒤에 10백분위수, 100분위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성장 속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성장 도표에 대입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도표는 2017년에 질병관리청에서 우리나라 기준이 배포가 되어 있고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성장 도표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냥 손으로 측정을 해서 기록하시기가 조금 번거로우신 면이 있으셔서, 만약에 그냥 숫자를 넣어보겠다 하면 측정 계산기가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하는 사이트에서 되어 있어서 이제 생년월일을 넣고 측정일이 언젠지, 남자, 여자인지, 그 다음에 키와 체중을 넣게 되면, 해서 측정을 누르게 되면 이제 키가 몇백 분위수고, 몸무게는 그냥 100분위수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BMI, 체질량 지수 100분위수를 봐서 이 친구가 비만인지 과체중인지 정상 체중인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제, 평가를 하실 때 이런 성장 도표나 이런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쉽게 아이들의 키나 성장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키가 어떻게 해서 크냐, 성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사실 7, 80% 정도는 부모의 영향이 있게 됩니다. 유전적인 영향을 가지게 되고, 이 외에도 영양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 열량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단백질, 골고루 영양소가 섭취되는 것, 그리고 만성질환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고, 운동이나 충분한 수면도 이제 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장 호르몬이나 이제 성호르몬,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도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리적인 인자도 키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스트레스 없이 이제 잘 자고 잘 먹고 지내는 것이 키에 또 중요한 영향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저도 진료실에서 그런 친구 얘기를 많이 듣는데, 뭐 엄마 세대에는 우리 세대에는 키가 160이 정상이지만 요즘 애들은 키가 다 170이 되는데, 여자애들도 170이 넘는데 어떻게 이 뭐 160 키가 중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10년 간격으로 지금 성장 도표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사춘기가 약간 2017년과 2007년을 비교했을 때 사춘기가 2017년에서 약간 빨라져서 급성장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최종 성인 키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키가 예전보다 아주 더 많이 커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상 성장이 어떠한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 친구들 중에서 사춘기에 성장에 대해서 뭐 특별히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
평가에 대한 그러니까 필요한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키가 3등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저신장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저신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춘기 전에는 키가 1년에 4에서 6cm 정도 자라기 때문에 사춘기 전에 아이가 연간 2, 3cm 밖에 안 자랐다라고 하면 호르몬이나 다른 만성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사춘기가 여자애들은 평균 10세, 남자에서는 평균 12세 정도에 시작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뭐 물론 항상 다 같은 나이에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일찍 시작된 성소수증 환자에서는 성소수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것이 여자에서는 8살 이전, 남자에서는 9살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된 경우입니다. 사춘기가 시작되고 나면 이제 체중키까지 여자에서는 20에서 25cm 정도 더 자라게 되고 남자에서는 25에서 30cm까지 체중키가 더 자라게 된다고 보시면 평균적으로 그 정도 자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춘기가 사실 뭐 120cm였는데 여자애가 사춘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최종 성인 키가 150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작게 예상이 되어서 뭐 추가적인 치료나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시에 키가 작은 경우, 키나 몸무게가 작았던 경우에 따라잡기 성장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필요할 수 있고요. 만성 질환이 있었던 경우나 얼굴 중앙부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춘기가 어쨌든 우리가 키와 이제 성장에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요. 성소수증에 대해서는 이전 차시에서 자세히 들으시기는 하셨겠지만 오늘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도 있으셔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춘기는 우리가 어린이에서 청소년기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고 2차 성징이 발달하면서 급성장, 이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생식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에서 생식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그 안에서 테스토스테론 분비와 여자에서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여성 호르몬이 되면서 여성화와 남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자에서는 가슴 발달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증상의 변화가 되고 남자에서는 고환 크기 증가가 이제 사춘기 시작이 을 보이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남자에서는 체모가 발생한 이후에 심장 급증이 일어나게 되는 반면 여자에서는 가슴이 나오고 키가 급성장이 일어난 이후에 초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으로 8살 이전에 여아에서 사춘기가 시작된 경우에 그리고 남아에서는 만으로 9살 이전에 사춘기가 시작된 경우를 성소수증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이른 가슴 발달과 초병이 이른 폐경이나 여성암, 대사질환의 위험도 증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른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유전적으로 생각했던 키에 비해서 더 작은 키가 되거나 될 수 있고 성적 관심도 증가로 인해서 부모와 아이의 정서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남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전키 손실과 함께 이제 불안감이 같이 동반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치료를 하게 되고요. 진단을 하는 것은 여아에서 8세 미만, 남아에서 9세 미만의 가슴 발육이 있고 급성장이 있고 성장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앞서가 있으면 의심을 해서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극 검사, GnRH 자극 검사라고 하는데 이 검사를 시행해서 사춘기 패턴을 보이는 진성 성소수증이면 저희가 성소수증에 대한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사실 모든 아이들을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조금 빨리 시작이 되더라도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은 아이들은 저희가 치료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골연령이나 2차 성징이 진행이 빠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3에서 6개월 정도 진행 속도의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호르몬 농도가 증가하거나 초경이 너무 일찍 되고 최종 성인기가 너무 작거나 이런 불안감이 너무 심한 경우에 저희가 치료를 하고 치료의 대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부모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 대상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치료를 하는 목적은 2차 성징의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게 되어서 2차 성징의 진행을 멈추거나 퇴화시키게 되고 빠른 골 성숙을 억제해서 최종 정상 성인기를 조금 더 크게 하면서 이런 불안감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이고 빠른 초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치료를 됐게 되고 지속형 GnRH 아고니스트를 3에서 4주 간격으로 주사하거나 최근에는 3개월 간격, 더 길게는 6개월 간격으로 치료하는 주사제도 나와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치료는 보통 이제 여자에서는 만으로 12세 이전, 남자에서는 만으로 13세 이전에 치료를 중지를 하게 되고 중지를 하면 이 이후에 이제 급성장이 일어나고 이제 여자에서 초경이 다시 시작되는데 나이까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중추성 성조숙증이 아니라 말초성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원인에 의한 다른 뭐 난소의 물혹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아이라면 그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조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저신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신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정상 성장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하고 저신장은 이제 같은 나이 성별 아이들에 비해서 신장이 100명 중에 3번째 이하로 작을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성장 곡선에 우리가 대입을 하게 되면 선 아래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사실 저희 이제 진료를 볼 때 키가 작아요라고 해서 온 아이들의 대부분은 그냥 작은 편에 속하는 뭐 10등, 10백분위수 내외의 아이들이 제일 많이 내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키가 그렇게 작지 않더라도 사춘기 전의 아이들이 연간 4cm 미만으로 자란다면 성장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신장의 키가 작은 것의 원인은 사실 정상적으로 자라지만 지금 키가 좀 작은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 뭐 가족성 저신장이 엄마 아빠가 다 작아서 엄마 아빠는 다른 병은 없으셨는데 키가 작으셔서 저신장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은 키가 작지만 또 이제 보시면 사춘기가 늦은 아이들은 사춘기 전까지 자랄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또래에 비해서는 키가 작더라도 나중에는 사실 키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생각해보면 되게 애기 같고 키가 작고 이랬었는데 중학교 때도 애기 같았었는데 고등학교 때 급성장을 하고 나중에 키가 많이 컸다 이런 남자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체질성 성장 지연이 있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특발성 저신장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키가 작은 것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도 사실 병적 저신장이라고 해서 키가 작은 원인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가 작다고 오면 진짜 키가 작은지를 먼저 평가한 이후에 다른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내분비 질환으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약물에 의한 저신장으로 여러 가지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에 크론이나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글루코콜티코이드 사용이 오랫동안 스테로이드 사용을 했다. 아니면 항암 치료나 정신 방사선 주사 같은 것들 치료를 한 과거력이 있으면 이로 인한 호르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만성 질환도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골격계 형성 이상이나 대사 질환의 이상으로 인해서 키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후군들, 특히 이제 여자에서는 터너 증후군 같은 것들이 특히 키가 작은 것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이나 영양 부족 같은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원인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라고 왔을 때 진짜 작은지 그리고 이게 정상 범위 내에서 작은 건지 다른 병이 원인이 있지 않은지를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냥 각 대표적인 질환의 각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가족적
가족성 저신장은 부모나 조부모 중에서 키가 작은 사람이 있는 경우로 보통 생각을 하게 되고, 출생 시 키나 체중은 좀 작은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연간 성장 속도는 비교적 정상으로 보이게 되고, 성장판의 나이가 자기 나이와 동일하게 가게 되면서 사춘기는 정상 시기에 시작하면서 사춘기 급성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급성장의 정도가 또래에 비해서 좀 적고 최종 성인 키가 작은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체질성 성장 지연은 좀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이 경우에 많아서 부모 중에 한 명이 사춘기가 조금 늦게 왔고 나중에 키가 정상 키를 보이는 경우고, 체중과 신장은 좀 정상이지만 성장판의 나이가 또래에 비해서 좀 적기는 하고, 사춘기가 늦게 나면서 사춘기 급성장이 일어난 이후에는 최종 신장은 정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키가 작기는 하지만 정상이 나이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성장 호르몬 결핍으로 인한 저신장은 키가 작으면서 키 크는 속도가 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게 되고, 성장 호르몬 자체가 키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근육량을 늘리고 지방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복부 비만이나 얼굴이 좀 둥글고 인경이 좀 작은 것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진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너 증후군은 이제 X 염색체가 하나만 있거나, 우리가 이제 46XX가 정상 여자잖아요. 근데 46XY, X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뭐 모자이시즘으로 뭐 정상 XX가 있는 정상 세포와 45X만 있는 이제 하나가 결실이 있는 세포가 섞여 있는 모자이시즘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어 수가 있고, 여아에서만 나타나고 골격계 형성 장애가 있어서 팔이 이제 바깥쪽으로 좀 휘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조금 짧고 키가 작으면서 사춘기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저신장이 보이게 되어서 최종 신장은 140cm 정도가 되게 되고, 이제 두발선도 좀 낮고 목이 이제 좀 약간 두꺼운 이런 상태를 보이는 것이 조금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주수에 비해서 좀 작게 태어난 저체중 출생아에서는 처음에 정상 성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정도의 따라잡기 성장이 일어나게 되지만 10에서 20% 정도는 따라잡기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작게 태어난 아이들은 또 이제 또 조금 2차 성징이 빨리 진행되고 사춘기 기간도 조금 짧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종 키가 또 작아질 수가 있게 되고, 또 캐치업 그로스가 오히려 따라잡기 성장이 너무 잘 된 경우에는 비만이 생기면서 이런 여러 가지 대사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성장 호르몬이나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라고 해서 내원하면 이제 혈액 검사에서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를 간접적으로 보는 IGF-1 같은 검사들과 갑상선 호르몬 검사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검사를 하게 되고, 성장판 검사와 여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염색체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대한 만성 질환에 대한 치료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되고, 키를 키우는 주사, 성장 호르몬 주사가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나 터너 증후군, 누난 증후군, 프레더 윌리 증후군, 만성 신부전에 의한 저신장이나 주수에 비해서 작게 태어난 아이들에서는 성장 호르몬 치료가 적응증이 되고 역시 보험도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환자들이 진짜 키가 작은 아이들이 환자인지,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한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이제 평가를 이제 그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치료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 치료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본다면, 성장 호르몬 치료는 사실 저희가 치료 기간이 길수록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진단을 해서 더 길게 치료할수록 최종 성인기의 향상이 더 많이 될 수가 있고, 늦어도 사실 사춘기 전에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제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영유아 검진을 해서 이제 저신장에 대해서는 그 전에 뭐 학교 입학을 하기 전에 많이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엄마가 이미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씩 키가 정말 작은데 병원에 되게 늦게 내원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혹시나 이제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이터를 보실 일이 있을 때 키가 뭐 또래에 비해서 너무 작은 친구가 있다면 이런 검사 같은 것을 권고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뇨병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준비했는데요. 사실 당뇨병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의 이슈만으로도 강의를 그 1시간 이상씩 할 정도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고 사실 궁금하신 부분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개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포도당이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이게 포도당으로 변환이 되어서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피에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인슐린을 이제 세포 내로 포도당을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호르몬이 되고 이 포도당이 그 세포 내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 포도당이 이제 에너지에서 너무 많이 이제 포도당이 들어왔다 하면 지방이나 이제 그 간세포, 이제 근육 같은 것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1형 당뇨병은 이 인슐린이 모자란 거,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있기는 한데 작용을 잘 못하는 거, 이제 크게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하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많이 마시면서 소변도 많이 보고 음식은 많이 먹는데 체중은 빠진다. 이런 증상을 대표적으로 보이게 되고 이런 증상이 그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혈당이 그냥 아무 때나 측정했는데 200 이상이다 라고 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고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나 당부화 검사에서 혈당이 200 이상,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병의 분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세포에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 인슐린 분비 장애가 1형 당뇨로 대표적인 당뇨가 되고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에서 마른 아이에서 갑자기 저런 전형적인 증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1형 당뇨의 가능성이 높게 되고 사실 최근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2형 당뇨는 어린에서만 생겨서 성인 당뇨병이다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은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이들의 비만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2형 당뇨병이 소아청소년 시기에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2형 당뇨병은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지만 인슐린 작용의 장애로 이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되겠고요. 우리가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소변에서 그 콩팥에서 이제 당이 걸러졌다. 이렇게 다 나갔다가 다시 재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재흡수가 되는 이제 최대 혈당이 180mg/dl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혈당이 되면 소변으로 당이 나오게 되고 소변으로 당이 나올 때 물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같이 끌고 나오기 때문에 소변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잦은 소변을 보게 되고 소변을 많이 보니까 이제 몸이 탈수돼서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제 우리가 먹은 것이 이제 에너지로 쓰이고 에너지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저장이 되지 않고 다 소변으로 빠지게 되니까 먹어도 배고프고 이제 피 안에서는 혈당이 되게 높지만 실제로 세포 안은 이제 에너지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먹어도 체중 감소나 피곤함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인슐린이 진짜 부족한 심한 상태에서는 이게 에너지원으로 지방산을 쓰게 되면서 몸에 케톤산이 많이 만들어서 산증이 생기고 그로 인한 이제 과호흡, 그다음에 구토, 복통 같은 증상들이 생기는 전형적 케톤 산혈증까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당뇨의 증상이 되고 우리가 이런 증상이 생기지 않게 하고 고혈당으로 인한 만성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당뇨병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관리에서는 이제 우리가 혈당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혈당 측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운동 식사요법과 함께 약물요법이 필요한데 1형 당뇨에서는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고 2형 당뇨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조금 낮추게 되는 이제 경구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거나 2형 당뇨에서 우리가 또 인슐린 경구 혈당 강화제만으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소화에서 쓸 수 있는 약이 메폴민과 인슐린밖에 없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혈당에 대해서 평가를 보시면 우리가 혈당은 이제 제일 잘 아시는 게 이제 손끝 체열을 하는 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체열 방법이기는 하고요. 최근에는 특히 1형 당뇨에서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일브레나 덱스코, 뭐 이제 메드트로닉에서 나온 가디언 같은 그 연속 혈당 측정기 센서를 이제 부착해 놓으면 혈당이 이제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뭐 이런 핸드폰, 휴대폰의 앱에 이제 혈당이 측정되는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도 많이 1형 당뇨에서는 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2형 당뇨에서는 지원은 되지는 건강보험에 지원은 되지는 않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사실 이제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컨디션이 이상하고 좋지 않다고 하면 언제든지 혈당 측정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목표 혈당은 식전 혈당은 100 전후, 그래서 70에서 130 정도, 식후는 180을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개월, 2, 3개월의 평균 혈당을 보는 당화혈색소는 저희가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7%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형 당뇨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거나 혹은 2형 당뇨인 경우에는 저희가 6.5% 미만으로 당화혈색소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형 당뇨에서는 그 하루에 4번 인슐린 주사를 하게 되고 2형 당뇨에서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형 당뇨에서 인슐린 치료의 스케줄을 간단히 보시면 우리가 밥을 먹지 않더라도 몸에서 간에서 당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을 잡아주기 위해서 24시간 가는 지속형 인슐린, 란투스나 트레시바를 사용하게 되고 이것은 하루 총량의 보통 30에서 45% 내외를 이제 한번 자기 전이나 아침 식전 이때 같이 주사를 한 번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밥을 먹게 되면 그때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혈당을 잡아주기 위해서 식전 인슐린을 초속효성으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초속효성 인슐린은 이제 휴마로그나 에피드라 이런 약들이 있는데 각각의 약들을 보시면 이렇게 라벨과 이제 색깔이 다 각각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형과 초속효성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이제 보건실에서 만약에 당뇨 환자가 오셨을 때 대부분 보시는 약은 지속형은 집에서 주사하실 거기 때문에 초속효성 주사를 주로 보시게 될 것 같고 초속효성에서 이제 휴마로그라고 하는 휴마로그나 이제 에피드라, 노브레피드 같은 약들은 이제 작용 시간이 처음에 시작하는 게 10에서 15분 정도 이후에 작용을 시작하게 돼서 최대 효과는 2시간 내외 정도고 한 4시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전에 주사를 하고 가서 이제 급식실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 주사가 되겠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작용이 빠른 게 이제 피아스프나 붕제브 같은 약들이 조금 더 빠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사 맞으면 5분 이내에 작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사 맞고 이제 바로 밥을 먹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린 주사를 하시는 거에 이제 작용 시간에 맞춰서 조금 이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형 당뇨에서 특히 인슐린 펌프가 지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펌프를 하는 친구들도 가끔 보실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인슐린 펌프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저 인슐린, 지속형 인슐린 대신 초속효성 인슐린을 24시간 이내에 계속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속효성을 계속 주고 밥 먹을 때 이제 식사 인슐린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사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연속혈당 측정기와 연동을 하여서 저혈당이 있는 경우에는 초속효성 인슐린 주사를 그만하게 되고 펌프 종류에 따라서는 고혈당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교정 인슐린을 추가로 투여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지금 많이 발전이 된 상태이고, 이때는 이제 만약에 펌프 주입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인슐린이 안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당뇨병성 케톤 산혈증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펌프가 있더라도 100% 믿으면 안 되고, 이제 잘 들어가는지 뭔가 컨디션의 변화가 있으면 혈당 같은 것들이 문제 없는지 체크는 해보시는 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아이들이 또 올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저혈당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의 대처를 저희가 사실 당뇨 인슐린 특히 주사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저희가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열심히 교육을 해서 가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혈당의 증상은 이제 기분이 좀 나쁘고 손 떨리고 우리가 당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 어지럽고 눈앞도 깜깜해지고 머리도 아프고 식은땀이 막 나고 갑자기 배가 고프다라는 증상이 있으면 꼭 혈당을 측정해 보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4, 500이다가 갑자기 200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증상은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저혈당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머리에서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혈당이 너무 낮아졌을 때 이런 뇌손상이나 뭐 경련, 뭐 의식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기 위해서 하는데, 증상만으로 치료를 하면 안 되고 혈당을 측정을 꼭 해보고, 혈당이 70 미만이면 이제 15g, 15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15g의 당질을 먹고 15분 뒤에 혈당을 재보시면 됩니다. 15g의 당질이라고 하면 사실 약국에 가면 15g 포도당 캔디가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거를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다니기가 좀 그러면 주스 반 컵, 사탕 4-5개, 뭐 꿀 한 숟가락, 사탕 한 숟가락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의식이 없는 경우 이런 걸 억지로 먹이다 보면 우리가 흡인이 돼서 이제 흡인성 폐렴이나 다른 또 기도로 들어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글루카곤 주사를 하게 되고, 글루카곤은 이렇게 키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가루가 들어있고 여기 액체가 용해수가 들어있어서 요거를 잘 섞어서 잘 흔든 다음에 25kg 이상이면 하나를 다 하시면 되고 25kg 미만이면 반 앰플만 이제 IM을 하든 서브큐를 하든 그냥 주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당 15분 후에 이제 다시 혈당을 측정해서 혈당이 저혈당 증상이 없으면서 70 이상으로 회복이 되면 뭐 괜찮은 것으로 보고, 계속 저혈당이면 저혈당 간식을 더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저혈당 간식은 단순당이기 때문에 혈당이 아주 금방 오르는 대신 다시 금방 떨어지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들어간 것들이 혈당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바로 식사를 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면 되지만, 식사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경우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포함된 간식으로 우유나 두유, 뭐 치즈 크래커 같은 추가 간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당을 이제 혈당이 70 아래인지 보고 단순당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아청소년 비만의 유병률이 많이 증가해서 최근 보고에는 거의 25% 정도가 비만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학교 검진 데이터로 보면 거의 30% 이상의 데이터를 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소아청소년 비만의 원인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소아청소년 비만이 단순히 그냥 어렸을 때 좀 뚱뚱하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른 시기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어렸을 때 뚱뚱한 아이들, 뭐 특히 고도비만인 아이였던 아이들은 나중에 95% 미만이었던 아이들은 거의 뭐 84% 이상은 비만이고 60%, 34%는 아주 심한 비만까지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것은 정상 체중인 아이들에 비해서 아주 퍼센트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비만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이 어렸을 때 살 다 키로 가는데 얘도 뚱뚱한 게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특히 조부모님이 오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호르몬이 변화하게 되면 이제 뚱뚱하게 되면 렙틴의 인슐린, 부신 성호르몬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 사춘기 전에는 키가 좀 잘 크는 것 같고 기는 하지만 고령령이 앞서가서 최종적으로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되어서
사실 체중 키는 오히려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키를 이제 체중을 많이 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됐을 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아청소년 당시부터 합병증의 위험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아청소년 비만에서 당뇨 위험도 증가하고 수면무호흡증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심혈관계 질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삶의 질 저하와 같은 것들이 많이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고 다른 성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합병증도 다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아청소년 비만은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 25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어렸을 때는 체질량 지수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50, 100분위수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18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점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 100분위수를 통해서 저희가 비만을 진단하게 되고 체질량 지수 95, 100분위수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85, 100분위수 이상인 경우에 과체중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말씀드린 성장도표 사이트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판정까지 비만인지 과체중인지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성장 속도의 저하나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애가 뚱뚱했다거나 다른 선천기형, 사춘기 지연이나 신체에서 너무 목뒤가 너무 뚱뚱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분 비정 문제를 생각해서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고요. 사실 우울증이나 섭식장애를 동반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외래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꼭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한번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학교 검진에서도 당뇨병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간 수치 같은 것들, 혈압 같은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절되지 않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진료를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비만 자체의 소아청소년 자체에서 비만을 저희가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기까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이제 내가 잘 배우고 지속할 수 함으로써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단순히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영양이나 운동 치료, 그다음에 행동 치료를 통한 생활 습관화의 유도가 필요하고 혼자서 사실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역사회, 특히 학교를 포함한 이런 여러 환경이 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제 체중을 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키가 크고 있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중을 단순히 유지만 해도 키가 크면 상대적으로는 정상 체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적당 체중을 유지할지를 말하는 치료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체중이나 체구에 대해서 너무 말하다 보면 이게 식이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할 때 조금 주의를 하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신체 활동을 하루에 가능하면 60분 이상씩 주 5회 이상 운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제 동반 질환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정적인 활동은 줄이도록 하고 행동 변화의 전략으로 이제 우리가 자극에 대한 조절과 대응 방법들을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 사회의 변화도 함께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가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면이 있고 이게 우리가 이것만으로는 체중을 감소시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소아청소년에서도 약물 치료를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저런 생활습관 교정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약물은 많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약물은 올리스tet이라고 해서 이제 제니칼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약인데 이게 지방변도 많이 보고 해서 학교 생활을 하는 중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라글루타이드라고 하는 GLP-1 기량제는 삭센다로 잘 알려져 있는데 12세 이상의 비만 환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허가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던 세마글루타이드 이제 일주일 제형의 GLP-1 아고니스트가 소아에서 2023년 1월에 미국에서는 승인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올해 중에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그래도 알려진 약물 중에서는 효과가 가장 좋아서 거의 한 20% 이상의 체중 감량을 보인 것으로 임상 연구 데이터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으로는 그 펜타민 토피라메이트가 미국에서는 허가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가는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이거 역시 한 10% 정도 체중 감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약물이나 생활 습관 치료에도 잘 조절이 되지 않고 성장이 완료되었다면 저희가 비만 수술을 고려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비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팅창에 보여지는 대화 순서는 개인의 유튜브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올라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희순 선생님께서 성장 진단이 필요한 경우로 여러 항목 중 마지막에 9개월로 인해 얼굴 중앙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던데 9개월로 인해 얼굴 비대칭이 나타나면서 성장할수록 조금씩 심해지는데 이런 경우 치과적 교정 치료 외에 소아과에서 어떤 검사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서 네, 잠시만요. 저 채팅창에 안 올라와 있어서 네, 저희가 심희순 선생님. 네. 네네. 저희가 9개월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소아과에 내원해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9개월에 있을 때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9개월이 여기 가운데가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요 위쪽에 시상하부가, 뇌하수체가 있기 때문에 9개월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보이지는 않지만 뇌하수체의 모양의 이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형이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나 다른 뇌하수체 호르몬의 결핍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같이 평가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저희가 호르몬적인 문제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제 대칭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가 성형외과 쪽에서 주로나 치과 쪽에서 주로 관리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1 아이가 키가 작아서 첫 생리를 늦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몸무게가 40kg가 넘어야 첫 생리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마르면 첫 생리가 늦을 수 있나요? 채모가 없고 가슴만 약간 나온 상태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키가 작은 생리가 늦은 것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생리가 늦으면 그냥 키가 나중에 크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런 친구들은 원래 가슴이 늦게 나와서 사춘기가 늦게 진행이 되는 친구고 우리가 생리라는 게 이제 여자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하면 언제든지 안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기능을 안 하는 게 생식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체중이 너무 안 나가거나 그런 거식증 환자들은 당연히 생리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생리를 안 한다고 해서 나중에 큰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상태에서 지금 가슴만 조금 나왔다라고 하면 아마 조금 늦게 크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필요하면 이제 손목 엑스레이를 통해서 성장판 상태가 어떤지 평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 몸무게가 얼마일 때 생리를 한다 이것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현숙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일형 당뇨로 인슐린 주사 치료 중입니다. 하루에 4번 주사 치료하고 학교에서 매일 점심식 전에 휴마로그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은 병원에서 인슐린 펌프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초등학생의 인슐린 펌프 사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게 인슐린 펌프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저희가 최근 특히 2024년에 나온 소아 당뇨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환자에서 진단 즉시부터 인슐린 펌프를 추천해라. 특히 이제 인슐린 펌프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CGM과 연동해서 이제 자동으로 뭐 저혈당, 고혈당을 교정해주는 그런 펌프는 추천을 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사실, 하지만 이게 개인적인 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병원에서 펌프를 아마 상담을 하셨을 때 이게 또 어쨌든 기계를 달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그런 생활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저희 환자는 개인적으로 사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부터 펌프를 오히려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어린이집 뭐 이렇게 조금 뭐 어린이집 다니고 이럴 때 사실 중간에 주사를 해주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경우가 없는데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 그냥 펌프를 다시고 그러면 이제 조금 쉽게 버튼 조작으로 주사를 해주실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잘 관리를 하고는 있어서 아마 다시 진료를 가시면 펌프를 오히려 추천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점심 식전에 1학년 친구가 휴마로그 주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는 석수진 선생님께서 5세 아이인데 이전에는 키가 컸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현재 키가 10% 정도로 키가 작습니다. 1년에 4cm 정도 크고 있다면 지켜보는 것이 좋은지 언제쯤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5세 아이인데 지금 키가 10백분의 네. 수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오시면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릴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이제 영유아 검진을 아직은 하실 나이대여서 영유아 검진에 매년 거의 1년마다 키를 측정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키가 그냥 10백분위 수에서 더 밑으로 내려간다면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미영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 여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작년 초에 당뇨를 진단받았습니다. 진단받아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소화기 때 발생하는 게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몇 %인지 궁금하고 소화액에 발생한 2형 당뇨를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 사실 예전에는 1형 당뇨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거의 90% 이상이 1형 당뇨였는데 최근에 병원에 내원해서 당뇨 진단받는 비율을 보면 사실 2형 당뇨의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최근 보면 거의 많이 생각하면 반 정도까지도 2형 당뇨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은 상태이기는 하고요. 네, 이제 2형 당뇨는 성인의 2형 당뇨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매우 엄격한 식단 관리를 기본으로 하게 되기는 하는데, 소아에서는 아직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엄격한 식단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오히려 키가 또 잘 안 크고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서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제 칼로리 제한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조금 저희가 개별화해서 영양 상담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에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를 항상 말씀드리는 편이기는 하고 2형 당뇨면 정상 혈당이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친구라고 하셨는데 이제 체중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생리를 했는지 뭐 이런 사춘기 발달 단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든지 결국에는 혈당이 정상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홍현옥 선생님께서 1형 당뇨 12세 여학생이 복통을 주호소로 작년부터 학교 결석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당하혈색소 8.9, 하루 중 점심 식후 300에서 400으로 혈당 최고치, 주된 복통 시간은 오전입니다. 복통이 당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셨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 그게 그냥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복통은 이제 DK 상황에서 심한 이제 에시도시스가 산증도 심하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 오는 경우인데, 저렇게 뭐 아침에 주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기질적인 원인보다는 그냥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복통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조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식후 혈당이 300에서 400이면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하고, 저러면서 이제 탈수와 같이 동반되면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조금 스트릭트하게 유지를 해보면서 수분 섭취도 충분하게 했을 때 증상이 어떤지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성훈 선생님께서 요즘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맞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데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경우 부작용이 크지는 않은가요? 부작용 걱정보다는 이득이 더 많은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성장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는 아마 이슈가 작년에도 사실 언론에서 되게 많이 나왔고,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장호르몬 치료가 그래도 키가 작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히 성장호르몬 결핍증 아이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 있기는 하고요. 사실 아주 많이 크는 것은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평균 1, 2cm 정도 더 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고혈당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척추 측만증 같은 것들이, 고관절 탈구 같은 골격계 부작용들이 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득을 어느 만큼 생각했을 때를 이득으로 생각하는 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사실 불필요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필요할지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정상 키인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어떠하냐라는 지금 근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효과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혜지 선생님께서 당뇨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인탄비와 교정 개수 계산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당뇨 목표 혈당은 얼마로 잡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 아주 잘 관리하시는 당뇨 학생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병원에서 교육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목표 혈당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식전 100 전후, 식후 200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식사를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탄비라고 하는 것은 초속효성 단위 1단위를 줬을 때 탄수화물을 몇 그램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형 인슐린을 주고 밥 먹을 때마다 이제 인슐린을 초속효성을 주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10단위를 맞으면서 100g의 탄수화물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100g의 탄수화물을 먹고 있고 식전 인슐린과 식후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된다. 그 다음 식까지 혈당이 잘 유지된다고 하면 이 탄수화물의 양에 맞는 인슐린을 맞고 있다라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10g, 그러니까 인탄비가 10이 되는 건데 100g 먹을 때 10단위를 맞으면 인탄비는 10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밥을 만약에 한 공기를 먹을 거다. 밥 한 공기에 다른 것을 다른 식단에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10g이, 밥 한 공기면 곡물류 3단이거든요. 그러면 69g을 먹는 거여서 이거는 이제 식품 교환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7단위 정도로 먹으면 얘가 밥 한 그릇에 7단위를 맞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시간마다 달라지고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아주 간단히 그냥 이제 저희가 그냥 공식으로 나온 것은 500 법칙이라고 있어서 500 나누기 하루 맞는 총 인슐린 양을 하면 해서 나온 수가 이제 인탄비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인탄비는 우리가 밥 먹을 때 인슐린을 얼마나 맞아야 될 거냐, 탄수화물 대비 그거를 계산하실 때 쓰시면 되는 거고, 교정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만 만약에 250, 지금 혈당이 250인데 목표 혈당은 100이잖아요. 그럼 150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인탄비를 계산해서 그냥 70g 먹을 거라고 7단위를 맞았다 하면 그 다음은 당연히 그냥 250이 혈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더 내릴 수 있는 인슐린의 양이 없고 내가 들어간 것만
인슐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정 개수 계산은 우리가 그러면 150만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인슐린을 줘야 되는데요. 그것은 1800 법칙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1800 나누기 하루 총 맞는 인슐린, 이제 지속형이랑 삼시세끼 맞는 인슐린을 다 더해서 나눴을 때, 이 친구가 60을 맞고 있다, 하루에. 그러면 인탄비는 3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계산을 했을 때 나온 숫자는 초속혈성 1단위를 맞으면 혈당을 얼마 떨어뜨리는지를 나오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환자가 지금 혈당이 250이어서 혈당을 120으로 떨어뜨리겠다 하면 추가로 얼마를 맞아요? 80, 70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지, 130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4단위 정도를 추가로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초이 학생인데 당뇨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하루에도 혈당 수치가 너울을 타고 있습니다. 저혈당과 고혈당이 오가는데 이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인슐린 수치를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용량으로 하면 고혈당이 금방 오고 과용량 하면 저혈당이 또 오고 그렇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발생한 당뇨 친구들은 사실 허니문기여서 인슐린 소량에도 사실 인슐린 요구량이 되게 줄어들고 있는 시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다가 지금 몸무게도 적은 상태여서 1단위가에 되게 민감하게 혈당이 변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인슐린 이제 저런 펜들이 1단위 기준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0.5단위 기준으로 나눠서 맞을 수 있는 인슐린 펜도 있어서 0.5단위로 이제 조정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인슐린 스마트 펜이라고 해서 이제 인슐린 펌프는 아니지만 이렇게 펜을 이제 펌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작은 용량으로 할 수 있는 펜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당장 그런 디바이스를 사시기가 힘드시면 이제 하프도즈 휴마로그가 있어서 그거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다음에 김지영 선생님의 성장호르몬 주사 부작용은 이전에 있었던 질문이어서 넘어가고요. 제가 공지 드렸었는데 마지막 하나 질문 좀 더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둥이로 태어났고 현재 6학년인데 계속 3% 이하입니다. 병원에도 가보았는데 호르몬에는 문제 없고 예상키가 153이라고 하는데 부모는 평균 이상입니다. 예상키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근데 이른둥이의 1.2. 네. 지금 사실 상태가 사춘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평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근데 지금 키가 153cm라고 했으면 사실 뼈 나이나 이런 것들 아마 골연령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너무 일찍 태어나면서 따라잡기 성장이 조금 잘 안 돼서, 조금 지금 키가 작게 예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키가 크신 친구들이 저희가 어쨌든 사춘기 급성장 때 좀 더 잘 크는 경향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대해 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고, 사실 키가 300분의1 미만으로 계속 된다라고 하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장 호르몬 치료를 조금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공지 드린 대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2차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의미 있는 소아내분비 의학교육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강의해주신 강은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아성장 클래스룸에 참여해주신 보건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향후 보다 나은 교육 내용으로 거듭나고자 만족도 설문조사 마련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단의 URL을 클릭하셔서 만족도 조사지 작성 부탁드리며 만족도 조사지에 들어가셔야 금일 강의 참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강의 자료는 지적재산으로 공식적인 허가 없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보건교사 대상 소아성장 클래스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